살고 싶고 사고 싶은 부동산 사부TV 팬더입니다. 예, 9호선 4단계 연장 사업 순환 중. 예, 위클리 교통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9호선 4단계 연장 사업 순환 중 강동구 보도자료 내용이고요. 지난 8월 달 중순에 얘기했던 얘기입니다. 강동구는 이거 본문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으로 직접. 예, 강동구 지하철고속 4단계 연장 사업 순환 중. 예, 그래서 지난 8월 중순에 세계공구 대우, 태영, 한시인에서 추진 상황 보고를 개최했다. 4단계 연장 구간 중앙보훈병원에서 뭐 길동 생태공원, 한영고, 그다음에 고동역, 그다음에 강의 일지구까지 4.12km 구간에 4개역을 신설하는 사업이다. 세계 공구로 분할했다라는 얘기. 그다음에 2021년 각각 착공을 했고, 뭐 착공이라기보다는 그때부터 스타트가 되긴 했지만 실제로 본 공사는 올해부터 조금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계공구가 이제 작년 하반기에 일단 이렇게 하겠다라고 진행을 한 거고, 선정이 돼서 진행을 하겠다라고 한 거고, 올해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다 보면 2028년 정도,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남양주 구간인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이 사업은 뭐 다만 몇 개월이든 1년이든 좀 빨리 진행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서울시나 강동구나 아니면 다른 어떤 인허가를 맺는 어떤 국토부나 인허가 과정에서 가급적 비교적 좀 빨리빨리 처리해 주지 않겠냐. 그러니까 공사가 어떤 우리가 당초 공정대로 크게 무리만 없다라면 진행이 되지 않겠냐라고 보여집니다. 특별하게 뭐 이 구간에 뭐 문화재가 이렇게 많이 나올 구간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2028년 준공을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남양주 연장 사업에 대한 것들이 빨리 이 사업을 진행하게 만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향후 일정을 공유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국토부가 참석해서 이런 걸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덕강일지구에 대한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한 4단계 대책을 포함시켰다라고 하고 됐고, 이 사업이 2015년 서울시 도시철도 구축망 계획안에 포함되어 있던 사업이다라고 하는 거고, 18년에 예타가 통과됐고 20년에 기본계획 승인돼서 2020년 6월에 통키로 하겠다. 그러니까 통키라고 하면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이렇게 진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통상 통키 사업 같은 경우는 적어도 1년에서 2년 정도는 사업 기간이 단축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 아마 보통의 사업 구간에서 일반 철도 같은 구간, 그러니까 전국 단위의 일반 철도 사업 구간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턴키 구간이 뭐 5개 공구가 있다 그러면 한두 개 정도가 턴키라고 진행이 되는데, 이 수도권하고 이런 그 지하철 사업들은 5개가 있으면 전 구간이 턴키가 되거나 그 중에 뭐 반 정도 이상은 턴키 사업으로 진행을 해왔던 경험이 많습니다. 참고해서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4km에 대한 구간을 세계 공구로, 그러니까 4.12km다라고 생각하면 3으로 나눠 보시면 한 1.3km, 1.4km밖에 안 되는 사업이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서울 도심 통과다 보니까 그만큼 뭐 공정이 좀 복잡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 아무래도 도로 하부로 통과하다 보면 그 안에 하부 지작물들을 이설하고, 또 여러 통신관료라든지 여러 관료들을 변경하고 뭐 이런저런 시가들, 그래도 인허가 절차가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보면 그리 한 개의 공구 사업 자체의 연장이 그리 크지 않다. 도심 구간의 지하가 공정이 제일 복잡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반대로 지방의 지상철도, 일반 철도 같은 경우는 지상으로 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뭐 지하에 뭐 지작물이 이상하거나 이런 사업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비교적 상당히 넓은 구간들을 공사 시공을 하게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4단계 이후에, 그러니까 원래 조금 더 지나서 강일지구에서 강일동까지도 서울이란 말이에요. 미사 전까지. 그래서 원래 거기도 연장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었으나, 남양주 구간 연장 사업이 진행되면서 4차 국가철도망 계획 안에
1.2km 정도 되는 구간을 이 4차 철도망 안에 같이 포함을 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번 공사 때 이 4단계 추가 연장에 대한 부분들은 진행이 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나중에 이제 묶어서 4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남양주선에 묶어서 강동, 하남, 남양주선 이런 식으로 개념으로 그때 연장서 진행되지 않겠냐라고 보여지고, 결국 강동 구간은 강동 서울시가, 그렇죠? 하남 구간은 하남시가, 남양주 구간은 남양주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남양주에서는 오히려 왕숙지구와 왕숙 1지구와 2지구가 사업 조성을 하면서 생기는 부담금이 있단 말이에요. 광역교통 분담금. 그걸 활용하면 되고요. 강동은 강동 광일지구 할 때 이미 또 돈을 걷어놨단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하남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돈이 조금 돈을 좀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 고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남양주 구간에 대한 게 지난 9월, 2021년 9월 달에 예타가 통과됐는데, 그 예타에 대해서 보통은 통상은 예타라는 게 어떤 노선 계획들을 발표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워낙 그때 2021년 9월을 돌아보면 부동산 시장이 너무 이렇게 좀 과열했던 시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노선이 발표되고 뭔가 역이 발표되고 구체화되는 순간 막 가격들이 들썩들썩 했고,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정부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 때문에 구체적인 어떤 방향 표시만 했지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공개를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보면 여기가 맞다, 저기가 맞다, 이런 것들을 미리 우리가 얘기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본격화되고 기본계획이 지금 이제 기본계획 중이잖아요. 이제 기본계획이 정리가 되고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다 보면 결국은 그때 나와 있던 노선이 그래도 좀 1차적으로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노선이 아닌가 싶고요. 제가 보기에는 뭐 빠르면 올해 말도 되지만 아마 이게 발표되는 순간 논란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 논란을 감안해 보면 올해 발표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좀 들고요. 이거는 뭐 이제 국토부가 어느 정도 선까지 책임을 질 거냐에 따라서 좀 방향은 달리 갈 것 같고, 제가 느끼는 제 생각입니다. 괜히 오해하지 마시고요. 결국 그러면 그 이후에 기본계획이 고시가 되고, 고시가 된 이후에는 설계 절차를 거친 다음에 통상 사업이 급하지 않은 것들은 기본 실설계를 따로 하고요. 사업이 우선순위가 있는 것들은 기본 실설계 한꺼번에 진행을 하고요. 이것보다도 더 급하게 진행하려면 토끼공사로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보통 통상적으로 앞에서 연장 사업들이 진행되지 않는데 그 이후에 공사가 하는 경우 상당히 드뭅니다. 여러 변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힌 다음에 공사가 시작하지, 4단계가 아직 공사가 본격화되지도 않았는데 그 이후에 남양주 구간을 같이 공사한다, 이런 경우는 상당히 드물고 예외적인 상황이거든요. 물론 뭐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제가 보기에는 4단계 구간은 한 2028년, 당초에 계획했던 발표했던 대로 한 2028년 정도 보는 게 적절해 보이고요. 결국 그 과정까지 2028년 과정까지는 제가 보기엔 설계나 기본계획 같은 사업들로 계속 끌고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후에 아마 2028년 정도가 됐을 때 본 착공이 가능하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뭐 빨라야 5년이기 때문에 공사라는 게, 그리고 이 노선 구간 자체가 18km 정도 되는 적자는, 도심 구간에서 적자는 노선 연장입니다. 최소한 5년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최소한 왕숙지구에서 지하철을 탈 수 있는 빠른 시기는 제 느낌에는 2033년 정도까지는 여러분께서 생각해 주시는 게 오히려 속이 편한 얘기다. 결국 이런저런 과정에서 생각보다 그러니까 남양주 구간에 대한 연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 4단계는 보훈병원에서 길동생태공원, 한영고 고동역. 아무래도 저는 고동역에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왜? 지하철 9호선은 급행과 완행이 1대1 비율로 가는 유일한 노선입니다. 우리나라의 급행과 완행 비율이 가는 아마 1대1로 가는 유일한 노선이기 때문에
급행력 정차라는 게 현재는 보온병도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결국 구동력이 환승력이기 때문에 구동력을 무시할 수 없다라고 보여지고, 다른 사업들은 어떻게 될지 뭐 제가 보기에는 구동력이 생기면 오히려 정차를 안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이유도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뭐 추가 역이 선정된다라고 하면 추가 역에서는 가능하겠지만 일단 고동력으로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얘기입니다. 국토부가 이제 윤 정부가 들어서면서 첫 주택 공급에 대한 발표를 진행을 했죠. 네, 한번 보겠습니다. 주택 공급에 대한 발표 이걸로 볼까요? 5년간 270만 원을 공급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볼게요. 네, 주거 안정 실현 5대 전략, 도심 공급 확대, 주거 환경 혁신, 공급 시차 단축, 주거 사다리 복원, 주택 품질 재고. 국토부가 발표를 했다. 270만 원. 그러니까 기존에 발표했던 거와 플러스 더 얹혀서 발표를 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뭐 내용들 여러분들 한번 이미 이제 시간이 좀 됐기 때문에 다 보셨을 거라 생각하고, 핵심 얘기 몇 가지만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첫 번째, 국민 주거 안정 실현을 위한 5대 전략. 첫 번째, 도심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라고 나와 있고요. 재개발, 재건축 사업 정상화 착수라고 나옵니다. 신규 정비 사업 지정 촉진. 그간 지난 시간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정비 사업이 지정이 감소됐다. 지정을 해놓고 지정이 많이 안 됐다라고 하는 거고, 또 서울 같은 경우는 박 시장님이 있을 때 뉴타운 사업이라는 구역 해제들이 도심 어떤 재생 사업들 이런 것들을 하겠다라고 하시면서 구역 해제들이 많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질의 공급이 어려웠던 이런 시기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결국 그러한 시기가 서울시의 주택 공급들을 제한시켰고, 아마 2012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10년 전에 서울시 인구는 1000만 명이 훨씬 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서울시 인구는 950만 명까지 떨어졌다라는 얘기, 한 70만 명이 수도권으로 이전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결국 서울에는 주택을 새로운 양질의 시대에 맞는 어떤 아파트들을 공급하지 제때 못했다라고 보여지고, 그거에 비하면 수도권에는 신디 1기, 2기, 3기 신도, 그러니까 뭐 2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러 개의 신도시들이 조성되면서, 그리고 또 일부 지역에서는 좀 재건축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면서 비교적 서울보다는 양호하게 주택 공급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한 공급 때문에 결국 서울 사람들은 수도권으로, 그리고 또 교통이 발달되고 또 판교나 이런 지역에서 일자리들도 계속 이어져 가면서 반도체나 이런 것들이 일자리도 이어지면서 서울 남부축, 동남부축으로 이렇게 일자리들이 여러 개 생기고, 그러한 과정에서 많이 이렇게 서울에서 빠져나갔던 것들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시 좀 원래대로 회복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5년 동안, 그러니까 윤 정부 때 지자체와 협력을 해서 전국에 22만 호를 더 추가로, 기존에 발표했던 거 250만 호에서 20만 호 이상을 더 추가로 발표하겠다라고 해서 총 270만 호를 하겠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서울에서는 신통으로 10만 호를, 경기, 인천, 수도권에서는 역세권, 노후주거지.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이런 사업들, 신통 사업들, 경기, 인천은 역세권 주변 보시라는 얘기고요. 노후주거지 보시라는 얘기고요. 지방은 지방 세태 구도심. 맞죠? 세태 구도심 지방은, 그래서 8만 호 정도를 더 신규로 공급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하겠다라는 얘기고요. 재건축 분담금, 이게 재건축 분담금이 이제 부동산 시장 가격이 올라가면서 자꾸 재건축에 있는 원주민들한테 이러한 부담금들을 많이 이렇게 부과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합리적으로 감면시키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시적 이득에 대해서 법적 논쟁이 많았고, 이런 것들이 뭐 하게 됐다라고 됐고, 18년 첫 부과가 시작됐으나 오르면서 현재 부과 기준이 과도하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 예로 수원의 A단지는 당초에 처음에 조합에서 측정한 예상되는 조합원들이 부담에 대한 금액 정도가 몇 천만 원 정도일 거다. 내가 이러한 대지 지분을 갖고 있고 이러한 평형수를 받을 때 예상되는 금액이 몇 천만 원에 불과할 거다. 그런데 실제 뚜껑을 열어봤더니 그게 몇억 원으로 증가되더라. 그 증가되는 부분들이 물론 돈 있는 사람은 상관이 없겠지만 돈이 없는 사람한테는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수원의 A단지 2.9억이 추가로 부담이 됐다. 대구 1.6억, 창원도 1억. D단지 같은 경우, 지방 D단지 처음에 수백만 원으로 통보됐으나 현재는 억대 이상의 금액이 되니까 조합 내 조합원들의 갈등이 생겼다.
소득이 없는 일고령자는 어떻게 할 거냐,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일단 부담된다. 소득이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2단지. 다수 조합원이 반대. 사업이 잘 안 된다. F단지. 조합 내 갈등, 조합장 교체. 뭐 최근에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둔촌주공, 만세대가 들어왔던 둔촌주공도 처음에는 뭐 1, 2억, 뭐 3, 4억 얘기하다가 지금은 뭐 그 이상의 돈이 몇억 원이 더 추가로 부담될 수 있는 상황이 오니까 아무래도 조합원들 간의 갈등이 분명히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것들을 왜 초기에 미리 얘기할 수가 없었느냐에 대한 상황인 거죠. 그리고 최근에 아마 공사비가 그러니까 작년에 비하면 20, 30%가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보통 아파트, 대단지 아파트 경우는 평당 뭐 600만 원, 700만 원 정도면 충분했는데, 최근에 지난주 엊그저께 얘기했던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은 거의 1,000만 원에 육박한 공사비로 책정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기사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900만 원 초반대까지 얘기를 했고, 오히려 뭐 700만 원대, 조합이 700만 원대, 서울 같은 경우 700만 원대 아파트 공급을 해달라, 공사비를 해달라라고 하면, 아마 어떤 대기업들, 그러니까 어떤 시공사들, 시공사들이 그 사업을 안 하려고 할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공사비가 900만 원까지도 올라가서 향후에 올라갈 수 있는 어떤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조합이 시공사를 유치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예전에 한 600만 원대, 600만 원대, 불과 1, 2년 전만 해도 600만 원대였거든요. 그게 지금 900만 원까지 얘기가 나와 있다. 이렇게 상당히 뭐 인건비를 포함한 여러 재료비들,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생기고, 물론 그것들을 조합에서 조합원들한테 사전에 충분히 설득하면 되겠지만, 이게 한번 얘기가 되고, 이제 그게 자꾸 금액이 올라가면 조합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조합에 대한 신뢰가 결국 조합원, 뭐 조합장이 교체되거나, 조합원이 전체적으로 바뀐다거나, 이러한 것들이 상황이 올 거다라고 하는 거고, 또 2022년 상반기, 하반기, 특히 지금 하반기 7, 8월 되면서 시장 상황이 더 안 좋고 앞으로의 시장의 전망도 금리 인상 때문에 더 좋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이 이제 조합에서 어떤 가격이 당연히 주변 단지가 비싸서 이러한 내가 기존에 있는 비용, 간벽 평가에 대한 비용, 추가 분담금에 대한 비용, 그런데 옆 단지의 가격을 비교해 봤더니 충분히 이래도 내가 줘도 된다라고 상황이 이렇게 인정이 되면 좋겠지만, 만약에 현재 기존의 옆 단지의 가격들이 조정이 되고 가격이 떨어졌다라고 했을 때 추가 분담금은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어떤 이런 상황들 아무튼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현행 이런 재건축에 대한 어떤 초과 이익 환수제 같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들 좀 줄여주겠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좀 내용에 담았다. 그리고 안전진단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게 구조 안전성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 비율입니다. 이게 뭐 30%, 40%, 50%까지 가요. 근데 이게 비중을 박근혜 정부 때는 20%, 그러니까 그때 시장이 너무 안 좋아서 구조 안정성을 줄였어. 줄이면 어떻게 되냐면 다른 것들은 얼마든지 인저로 좀 점수를 좀 반영시킬 수 있는데 이 콘크리트 구조물이라는 자체가 100년도 쓸 수 있는 거거든요. 50년, 100년 금방 쓴단 말이에요. 그렇게 오랫동안 튼튼하단 말이에요. 그럼 구조 안정성 점수를 따지다 보면 이 점수가 상당히 높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높게 나오면 상대적으로 낮게 나와야지만 재건축이 진행되는 건데, 튼튼하다라고 나와버리면, 그리고 그 비중이 50%까지 확대되면 재건축은 사실상 어렵다. 어렵다라고 보는 거죠. 어렵다. 그래서 기존의 개정 전에는 56개, 서울 같은 경우 56개가 지정이 됐는데, 안전진단 통과가. 근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50%를 올리면서 이 이후에는 5곳밖에 통과가 안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50%에서 3, 40% 정도로 좀 줄이자. 그러면 어떤 다른 여건에 대한 어떤 비중에 따른 점수들로 감안해서 어떤 사업성에 대한 것들이 좀 가능하게 조정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어떤 정책적으로
정부에 따라서 계속 왔다 갔다 조정을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 안전성에 대한 부분들을 좀 재건축에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봐주시고, 이것들을 줄이다 보면 아무래도 점수가 안 나와서 안전진단인 점수가 안 나와서 결국은 재건축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주어질 거다라고 보는 거고, 일단은 서울시는 그렇게 좀 하고 싶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겠다라는 거고, 정비 사업에 대한 투명성, 신탁으로 진행하겠다 필요에 따라서는 그런 얘기고요. 도심복합 사업에 대한 개편, 그래서 민간 도심복합 사업을 신규 도입한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신규 도입해서 민간인들도 어떤 도심의 복합 사업들을 할 수 있게. 근데 역시 또 개발 이익과 그 개발 이익에 대한 공공성 문제. 그것들을 과연 민간 이익들을 얼마나 또 가져갈 거냐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정부는 아무래도 이런 것들을 좀 조심스럽게 봤고, 이번 정부는 풀어주자. 민간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그 이익이 너무 크다라고 한다라면, 근데 또 어렵죠. 크다라고 하면 또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과거의 이 보수 정권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많이 풀어주는 경향이 셌다. 맞죠? 그다음에 뭐 민주당을 진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중도 진보 차원에서는 이런 것들을 좀 제재했던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민간 도심이지만 역설적이게도 이런 보수가 중도 보수, 중도 진보라고 합시다. 중도 보수가 이러한 정권을 가졌을 때는 역설적이게도 부동산 가격이 그렇게 올라가지 않았다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어떤 시장들을 좀 보면, 최근에 있는 상황들을 보면. 그래서 이게 이제 단순하게 어떤 정권의 차원, 민간에게 풀어주는 차원, 이런 거는 아닐 것 같고요. 아무래도 시장의 흐름이 더 중요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또 보고요. 교통으로 상호문화 거점, 노후 역세권 늘 보셔야 됩니다. 공공사업 수준의 용적률 세제 많이 풀어주겠다.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이런 것들을 개편해서 좀 발표하겠다. 그다음에 기부채나 공공운영 이런 것들도 어떤 이익에 대한 적정성, 그러니까 민간 사업장 너무 이익을 많이 하지 않기 위해서 기부 체납들도 적극적으로 도입시켜서 그런 것들 하겠다라는 거고, 도심 복합 사업들 기존 방식을 유지하되 다른 것들을 추가적으로 더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우수 입지의 공공주택 부지를 선정하겠다. 이거 지켜봐야겠죠. 올해 내년까지 10만 호에 15만 호.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발표했던 거를 보면 적게는 만 호, 15,000호 평균적으로 봤더니, 많게는 3만 호, 4만 호는 좀 힘들고요. 시흥지구는 상당하지만 그 외에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그리고 이렇게 대규모 택지 개발할 수 있는 부지가 이제 갈수록 없어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한 다섯 개, 한 7개, 8개 정도, 이런 것들을 좀 지정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게 원래는 우리가 그 토지 보상을 좀 감안해 보면, 이게 발표가 한다라는 게 공량구고거든요. 그게 발표라는 게 그러니까 발표를 하고 나서 공량구고를 바로 발표할 건데, 공량구고가 되면 원래는 그 토지 보상이라는 것 자체가 공량구고 1년 전에 그 소유를 했던 사람을 우선권으로 주게 돼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공량공고 전에 갖고 가는 게 유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개발 제한 구역에 있는 부지들, 특히 기존에 신도시와 연관된 부지들, 그리고 현재 지하철이나 전철이 다니고 있는 지역들에 대해서 나와 있는 지역들은 제가 볼 때 또 추가적으로 발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궁금하면 나중에 한번 따로 한번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철도역 인근 부지,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중앙선, 경의선, 맞죠? 그 다음에 경춘선, 아니면 다른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신도시 정주환경, 3기 신도시 GTX 빨리 놓겠다. 2기 신도시 128개 지구라고 국토부가 표현했습니다. 여러분은 신도시에 대해서 얼마큼 알고 계신지 한번 스스로 돌아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128개 지구에서 과연 내가 알고 있는 신도시는 몇 개나 되는가? 그 이름, 그 지역, 그 동네에 가보셨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수도권의 부동산, 수도권의 아파트를 알기 위해서는 결국 이 신도시라는 것들, 그리고 이런 새로운 지구라는 것들을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 그 지구를 이해하는 게 앞으로의 새로 생기는 신도시에 대한 이해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허허벌판이고
그러한 것들이 하나씩 채워졌고 시장이 물려갔을 때 결국 가격들도 영향을 준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있는 지구들의 상황들을 눈여겨볼 필요 있다. 최소한 복귀할 필요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제 윤정부가 발표했던 일기 신도시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겠다. 현재 보통 한 30년, 40년 차 되는 정도 됩니다. 30년 좀 넘는 일기 신도시 과정이. 근데 결국 재건축에 대한 것들을 영향을 생각해 보면 40년은 넘어야 되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마스터 플랜이 나온다라고 해서 당장 이렇게 판을 뒤질 거 없고 그럴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여지고 현재 상황에서 시장 상황이 또 그리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어떤 다음 시장 다음에 조금 더 부동산 경기가 좋아질 때 본격화되지 않겠냐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기 신도시라고 무조건 이런 것들이 나온다라고 더 들어간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보다 전체적인 시장 상황들을 한꺼번에 좀 종합적으로 판단하시고 결국 그러면 예전에 우리가 5년 전에 줍줍의 시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줍줍의 시대가 다시 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급하게 서두를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철도에 대한 메가시티를 중심으로 광역철도 사업, 방사형 순환철도망, 그 다음에 광역 단위의 어떤 광역 사업들, 광역지 단위의 주변 도시와의 연계하는 광역철도 사업들, 그 다음에 방사형 순환도로 사업들 이런 것들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 지방 주거 환경 개선, 공공재개발, 공동도심복합 사업들, 그다음에 재취약 아마 최근에 있던 홍수 이런 것들 때문에 나왔던 얘기 같습니다. 참고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택 공급 시차 단축, 도시 홍합심의의 전면 도입 빨리빨리 해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소규모 사업 추진 애로 소규모 사업 같은 경우는 솔직히 별로 이렇게 느낌이 없단 말이에요. 단지도 작고 높이도 작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성도 작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하는 게 맞냐 하는 게 맞지 않냐 그러면 안 할 거냐 그러면 이런 데는 정령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냐라고 했을 때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좀 이렇게 밀집해서 연접할 수 있는 것들은 같이 좀 한다. 그러니까 모아 주택과 모아 타운 있잖아요. 그러니까 타운 형식으로 한 개 사업이 아니라 여러 개 사업들을 동시에 좀 진행해서 그걸 좀 크게 하나의 사업으로 진행한다. 그리고 작게 되는 구간들을 작게 하는 나름의 애로들을 좀 풀어주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도시형 생활주택을 500세대까지 늘리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투룸 비중을 3분의 1, 현재는 3분의 1밖에 못했거든요. 도생 300세대, 3분의 1이었는데 도생을 500세대 2분의 1까지도 상향하되 그 다음에 교통혼잡 어떻게 할 거냐. 그분들 다 자가용 있거든요. 혼자 살아도 자가용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이런 것들을 좀 뭐 적정하게 뭐 하겠다라는 건데 뭐 지켜봐야 알겠죠. 그다음에 주택 공급 촉진 지역들, 그다음에 끊어진 주거 사다리 복원들 또 뭐 이렇게 하겠다. 그다음에 청년 원가 역세권 것들 하겠다. 아무래도 좀 젊으신 분들은 이런 것들을 잘 누리실 필요가 있겠죠. 그때 할 수 있는 것들. 가능한 것들, 이런 것들을 누가 알려주지 않습니다. 본인이 공부하고 본인이 정보를 얻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금액이 다른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보다 비교적 적게 들어가는 사업, 그러니까 투자 금액이 적게 들어갈 수 있거나 실거주가 적게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그 시기에 20대, 30대 시기에 적절하게 활용하는 건 방법이고 신혼부부도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그것들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냥 하실 수 절대 없어요. 네, 정보와 그리고 그 감을 알려면 결국 움직여야 됩니다. 꼭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신모델 민간유약 내집 마련 리치를 과감하게 국토부가 리치하는 거잖아요. 과감하게 도입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택 품질 제고, 아까 층간소음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공공주택 혁신하겠다 이런 것들, 주택 향후 5년간 주택 공급 앞으로 5년 동안 270만 원을 좀 공급하겠다. 인허가 기준으로. 그 다음에 합리화하겠다. 뭐, 언론적인 얘기입니다. 주택 공급들을 이렇게 하겠다. 270만 원. 맞죠? 보면, 기존에 있던 것들을 얹혀가지고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수도권 158, 서울에 50만 포함해서, 비수도권 112, 광역 52, 그 다음에 8개 도 60개.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주변의 전체적인 상황들, 270만 원가 과연 어떻게 인허가 기준입니다.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도 한번 좀 눈여겨보실 필요도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이 느낌을 알고 계세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접근하는 것과 이것도 모르고 그냥
그냥 사는 대로 생각하시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택 공급이 과해지면 가격이 뭐 조정되거나 아니면 오르지 않을 수 있겠느냐? 약간 다른 느낌이에요. 결국 이렇게 늘어난다라는 얘기는 또 그만큼 멸실되는 수량, 멸실되는 이런 세대 수도 있고요. 그만큼 또 세대적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주택이 주택 공급률이 100%가 넘는다 하지만 실제로 그 주택의 자가 보유는 50%밖에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명이 두 집 이상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들 아파트를 선호하는데 이런 다세대나 단독, 다가구 이런 세대들이 아파트로 좀 이전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결국 아파트에 대한 수요 공급들, 특히 지역이 우수한, 입지가 우수한 지역들, 서울과 수도권의 일부 지역들에서는 결국 주택 공급이 이 정도는 충분히 그러니까 감내할 수 있는 이것 때문에 가격이 오르거나 그러니까 오르지 않지는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너무 많이 생기면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거 아니냐. 그 하락에 대한 느낌은요. 단기적 상승에 대한 부담, 기준금리에 대한 부담이 하락에 대한 조건인 거고요. 결국 이 주택 공급의 하락은 단기적으로는 조금 조정될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기본적으로는 우상향이다. 아까 얘기한 대로 봐보세요. 맞죠? 예전에는 건축비가 600만 원이면 됐는데 지금은 9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결국 다 올랐다는 얘기잖아요. 집값도 올라가고 땅값도 올라가 다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우상향하는 게. 내려가는 거 봤나요? 우리가 한 번이라도? 지난 역사적인 시간을 보면 조정은 됐을지언정 내려가진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향후의 인구가 2030년까지는 그대로 가요. 근데 30년, 40년도 점차 들 수 있습니다. 40년부터 본격적으로 들 수 있는데 약간 20년 후에 변수는 있을 수 있겠으나 지금 당장에 그런 변수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어찌됐건 뭐 국가도 맞죠? 빨리 아이들을 낳을 수 있는 상황들을 만들어 주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워낙 내용이 많다 보니까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마지막에 남부내륙특도 909 공사 유찰이라는 겁니다. 기사보다는 좀 짤막하게 보겠습니다. 남부내륙특도가 뭐냐? 김천역이에요. KTX 경부선 김천구미역이 김천역이 있어요. 김천역. 여기는 김천구미역이고요. 김천역이라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경부선 김천역. 맞죠? 김천구미역이 아니라 김천역입니다. 거기서 새로운 신설 노선을 놓는 거고요. 이게 남부축이잖아요. 맞죠? 예, 그리고 경상도 중심이에요. 예, 김천, 성주, 합천, 진주, 고성, 통영, 거제까지 이어지는 요 한 180km 정도 되는 적지 않은 거리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것들을 사업성 검토를 했더니 BC가 0.5밖에 안 나왔어요. 사업 진행 안 됐습니다. 그래서 2차 국가철도망, 3차 국가철도망에 나왔던 건데 사업성이 0.5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사업비를 줄여라. 어찌됐건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게 마련해라 라고 다시 했더니 0.7입니다. 그래서 또 안 됐어요. 그랬는데 그때 아마 김 지사가 아마 경남도청 도지사 때일 겁니다. 아마 그 시절에 또 문재인 정부가 되면서 이제 공약 중에 하나가 요 철도를 연결하겠다라는 얘기였어요. 그러다가 이건 사업성이 없다. 왜 봐보세요. 성주군, 고령군, 합천군 다 해야 10만밖에 안 돼요. 인구 맞죠? 10만 좀 넘으려나? 진주시 여기는 그나마 좀 있는 거죠. 고성 여기 인구 얼마 되겠어요? 사업성이 나오겠냐고 수요가 있겠냐는 거예요.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경제성이 없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뭘 하죠? 이런 것들은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거예요. 지역 균형 발전. 그럼 없는 데는 평생 없게 할 거냐? 이 그런 문제인 거죠. 그러면 이 거제 통영 요 구간은 우리 전 국토망에서 중심축입니다. 중심축에서 살짝 오른쪽 그 느낌이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거제 통영 고성 진주를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겠어요? 타고 돌아서 뭐 경부선 타고 돌아서 이렇게 와야 돼요. 이러면 뭐 3시간 반, 4시간 걸려요. 버스 타도 3시간 반, 4시간 걸립니다. 진주까지, 거제까지. 이게 너무 오래 걸린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래서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예타 면제 그렇게 진행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본 계획을 했고 기본 계획을 19년인가 20년에 했어요. 그리고 올 초에 1월인가 2월에 기본 계획 고시를 했단 말이에요. 기본 계획 고시를 하고 그러면 기본 계획 고시 다음이 뭐죠? 설계를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야 빨리 하자 이 사업. 너무 오래 걸린다. 그래서 턴키로 진행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턴키에 입찰하는 업체가 없네. 왜? 다 지금 GTX에 혈안이 돼서 이거를 시공하려면 약간의 난이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여기 구간, 통영에서 거제 구간이 좀 난이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게 한 개 궁금한 데서 열차가 다닐 수는 없는 거잖아요. 909가 여기거든요. 고성 여기 아마 끝자락에서 여기까지 갑니다. 한 2, 30km, 한 25km 정도 되는 구간일 거예요. 요 구간이 약간 난이도가 높은 구간이에요. 여기 보면 일단 한번 지도로 볼게요. 해저 구간이 좀 있거든요. 약간 길진 않지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좀 어려운 사업들, 그리고 좀 약간 이것들이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사업들이었다라고 상황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통치하는데 사업의 진행이 좀 어려웠다. 내용을 좀 볼까요? 그래서 남부내륙 909 공사가 결국 무산됐다. 참여사 공사를 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1, 2차와 마찬가지로 유찰됐다. 조기개통 물 건너간 거 아니냐. 조기개통 하려고 했는데 물 건너간 거 아니냐. 909 건설공사 3차 입찰이 무효됐다. PQ 점수를 받았고 하나건설 컨소시엄 하나만 신청을 냈다. 그러니까 보통은 통상은 하나는 안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맞죠? 여러 개 업체 최근에 이제 GTX 비노선도 마찬가지 상황이었는데 하나가 하면은 특혜라는 이런 상황들이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 그러면 유찰이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다 그러면 이건 사전에 어떤 여러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하나가 되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가급적 하나로 사업을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유찰이 됐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내용을 보면 고성에서 통영, 그 다음에 거제까지 이어지는 구간입니다. 24.5km 터널이 많고요. 교량도 있고요. 승강장과 이런 것들 혼합. 그 다음에 견내량과 여기가 아무래도 여기가 바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어업산업들. 그리고 결국 여기를 지나가려면 여기가 움푹 파여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저 터널로 가야 된다. 그런데 대형사들은 지금 정신없다. 그 얘기입니다. 기사의 내용은.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했고, 최근에 기사를 보면, 최근에 나온 내용들을 보면, 이거를 그렇다면 통키로 안 할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좀 설계와 시공 발주를 좀 달리해서 좀 틈을 갖고 그동안에 설계만 좀 우선적으로 끝내놓자라고 해서 이제 기본 및 실설계로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좀 더 눈여겨볼 필요는 있겠고요. 일단 당분간 악재다라고 생각을 하고 조기 개통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설계 발주가 나오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의 상황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얘기했던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입니다. 여기. 통영 맞죠? 통영에서 지금 요 구간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지나갈 거예요? 없잖아요. 섬인데 맞죠? 섬은 아니지만 이쪽에 붙어 있고 이쪽에 붙어 있는데 요 구간이 한 500m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이제 거제로 가는 길이고 이게 통영이다. 결국 여기 통과해야 된다. 요 구간을 이렇게 여기 견내량 통과해야 된다. 뭐 그런 느낌입니다. 이번 주는 좀 내용이 길었습니다. 그래도 좀 눈여겨서 잘 고민하시고요. 또 여름도 다 지났으니까 가을에 또 열심히 놀러 다니시고 또 지금 이제 급하게 하지 마시라는 거 좀 지켜보시라는 거. 그렇다고 또 마냥 넉넉히 있어도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올 가을 준비를 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